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CBS가 마련하는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이제 어느덧 10회를 지나고 11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이 2014년 올해의 마지막 스타카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10회까지의 스타카토는 연극에서 관객 모독, 이런 연극이 있는데 권력 모독,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칼날을 저희 자신에게도 돌려서 언론에 대한 자아 비판, 이쪽으로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손님으로 어떤 사람을 모셔야 될까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미들급으로 소개했던 권영철 손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비평으로 나름대로 한국 언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론 정화 운동을 펼쳐온 미디어 오늘의 민동기 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아 비판입니다. 자아 비판 오늘. 네. 예. 다른 때보다 각오를 더 강하게 먹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 자아 비판까지 언론이 이르게 됐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언론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화를 위한 권력 감시라든가 자본 감시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그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 스스로 권력화되고 기득권화된 그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데, 아무래도 언론계 비판은 자아 비판보다는 언론 비판을 주 업무로 하는 민동기 국장이 먼저 입을 여시고, 그럼 우리는 좀 반성할 일 반성하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있고, 기성 언론은 무릎 꿇고 있고, 대한 언론에서 꾸준히 언론 매체 비평을 갖다 해오신 민동기 국장. 지금 언론의 상황을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올 한 해는요, 대한 언론이건 기성 언론이건 간에 그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욕을 많이 먹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단원고 학생들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항의를 하면서 기성 언론과 대한 언론을 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언론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전원 구조 오보를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기레기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 KBS 기자들, 소전 젊은 기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사실은 그쵸. 더 넓게 알려진 겁니다. 외부의 비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장 취재, 현장 가면 우리는 기레기다. 그 KBS 기자들의 자기 반성문, 여기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것이고, 기레기라는 말도 우리가 2010년부터 미디어스에서 공식적으로 쓴 걸로, 그렇게 이게 위키백과에 등재가 돼 있는 말입니다. 이제 백과사전에 올라왔으니까 대단한 용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 쓰레기, 참 쓰레기 생활 하려니까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이제 기자와 PD들의 논술을 갖다 채점하는데, 기레기가 이제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고 기레기라는 표현이 논술 시험 그 답안에 막 수시로 등장하는데, 저는 사실 올 가을에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기자협회보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맨 처음 생긴 게 2010년. 2010년대부터 거론이 됐고요. 이 기레기라는 용어도 결국 놓고 보자면은, 기자들이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이런 단 한 번 세월호 참사 때문이 아니다. 29번 이상의 그 잦은 언론 비판, 민동기 국장이 자주 보면은 기자들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 비판의 징후들이 실제 나쁜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징후들이 300번 이상의 오래된 게 이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세월호 참사는 기자들한테 가장 아픈 거였어요. 오보도 컸고. 그거는 사실 참 뭐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언론들이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을 돌아보면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해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참 배 아픈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일단 저도 맨 처음에 소식을 접했을 때는 거리상으로 보니까 항구가 빤히 바라다 보일 정도의 위치고, 나중에 화면에 이미 해경 배가 뜬 걸 보고선 저러면 뭐 사고야 뭐 특별히 뭐 희생자가 크게 난 사고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고, 거기다가 전원구조 오보에 그다음에 보험금은 얼마입니다가 벌써 툭 튀어나오고. 이제 첫날 바로 MBC가 그걸 보도를 하면서 사실 많은 비난을 샀죠. 그다음에 JTBC겠죠. 너 친구 죽은 거 아느냐라는 질문이라든가 등등해서
우리가 후배 기자들한테 저 정도까지 무심하게 지냈던가. 뭐 예를 들면 현장 중심, 그다음에 당사자 중심으로 취재하고, 그다음에 재난에서는 그 사람들이 받은 아픔과 충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더군다나 팩트 확인해서 보도하는 것조차도 안 돼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까지 나가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4월 16일자에 그래도 아침 신문들은 괜찮았었는데 그 석간 신문 있지 않습니까?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에다가 아예 대형 오보를 내버렸죠. 그 자막에 나갔던 그거를 그대로 전원 구조했다고 했다가 4월 17일자에 사과문까지 내는 그런 좀 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좀 반성할 대목이 많죠, 언론이. 네. 근데 민동기 국장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그로부터 이제 한 8개월인가 지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제대로 반성한 것 같습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사실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기자들 가운데 과연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취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기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고요. 그때 당시 세월호 과정에서 오보 내고 기대기라는 소리 들었을 때 뭐 재난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준칙이라든가 사과문 내고, 제가 알기로도 기성 언론, 대한 언론 가리지 않고 그 기자협회부 일면을 장식했던 앞으로 이제 이런 대형 사고를 치지 않겠다라고. 자기 반성문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냈죠.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결국은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게 한국 언론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하는 문제가, 뭐 저보다 민동기 국장이 더 잘 알겠지만은 공급자 위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뉴스의 가치 판단을 공급자가 이게 1톱이면 톱인 것이지 국민들이 관심사나 국민들이 이해관계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언론들이 좀 반성을 하고 바뀌어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한 언론,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뜨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찾아보고 싶은데 기성 언론은 나오지 않는, 뭐 지상파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동물의 왕국을 하는 것인지 무슨 자연 보도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정치권이 노리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래서 기계적 균형을 맞췄냐 안 맞췄냐, 여기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진실인지 아니면 최소한 어느 게 사실인지 팩트인지라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점점 외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진실에 다가가야 되는데 진실은 하에 포기하고, 그러면 사실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도 포기해버리고, 그럼 뭐냐, 양쪽을 똑같이만 다뤄주면 균형이라도 맞추면 혼나진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알리바이 저널리즘이라고. 알리바이 저널리즘. 네.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다룬 것에, 그러니까 니네 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냐라고 계속 이제 미디어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쪽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다뤘다. 근데 다룬 게 일종의 지금 저 권영철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여야 혹은 하나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 주장만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은 뭐냐, 이거는 일단 논외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뤘다. 이 알리바이 저널리즘을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은, 기자들이 현장이 없고 전부 다 브리핑룸에서 받아 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브리핑만 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보도자료 보고 쓰고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든지 빨리 다른 전문가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화로 찾아가지고 의견을 듣고서 쓰든지, 밤늦게까지 앉아갖고 전화로 사람들 엄청 괴롭히거든요. 빨리 얼른 쓰고 가면 될 걸 갖다가 한 수십 명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다 따져먹고. 아니 저도 그 고영철 선임 기자님 페북을 최근에 봤는데 어떤 그 Y뉴스 그 원고를 작성하신다고 집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 페북을 보고, 아니 날에도 그런 기자는 싫어 진짜. 밤 늦게까지 물고 늘어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도 해주면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대충 베껴 쓰고 그게 자료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고만이란 말이에요. 100개 쓰는 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것 같지만 막상 접하는 소스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출입처에서 가령 어느 정부 부처면 그 부처에서 발표하는 자료, 그 부처와 연관된 기관들에서 내놓는 연구 자료, 이게 기본이고, 거기서 또 내놓는 이른바 관변이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멘트, 이게 그 기사의 원천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려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좀 비판적인 학자들 또는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비판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정부 발표 자료만 가지고 저런 구조, 또 그리고 뭐 하루에 구조 인력 얼마큼 들어가,
근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 잠수한 인력이 뭐 몇 명 손에 꼽을 받으면 안 되는데 회수로서는 뭐 몇백 명이 더 갔다 왔다. 이래도 못 발견했다. 그러니까 반박할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걸 깼을 텐데. 그러니까 신생 언론인 JTBC가 그나마 주목했던 게 현장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주목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자들이 좀 반성해야 될,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 문제에서는 지상파와 네.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큰 언론사들, 그다음에 중앙 언론사라고 늘 어깨 힘주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반성이 물론 CBS도 포함돼서 더 각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든 바지선이라도 타고 그쵸. 잠수부들 옆으로 가려고 애썼던 거는 정말 대한 언론들, 미디어 언론이라든지 민중의 네. 소리든지 뭐 뉴스타파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이상호 기자라든가 고발 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현장에 가고 잠수부들 옆에서 붙어가지고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우수한 장비와 시험 봐서 뽑은 우수한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추고 있는 실제 기성 언론들에서 이걸 게을리했다는 건 참 아픕니다. 이 아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김갑수 대표가 없네. 어디 가셨어요? 저 가족들하고 독일 여행을 간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로 이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양반이었는데 오늘 너무 기회를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독일은 지금 새벽 아닌가요? 새벽 한 2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나 뭐 기자가 남 자는 거 깨우는 거는 뭐 직업이니까. 네. 구텐탁. 그렇게 모르겠냐고. 몰견입니까? 밤일 것 같아서 그냥 독일어 아는 거는 이시 리베 디시밖에 없네. 참. 데어데스 댐들도 아시잖아요. 예, 데어 베르크리스트 그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언론에 대해서 사실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잠깐 김갑수 대표를 핑계로 잠깐 좀 무거운 이야기를 살짝 덜어놓고 살짝 웃었습니다만은 저를 핑계로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언론의 자아 비판이 강해지다 보니까 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잠깐 김갑수 대표한테 전화나 하자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이제 저희 둘을 굿캅, 배드캅 이렇게 하면 저를 배드캅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대한 자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역시 기자들의 기레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기자들의 무능함과 얼마나 우리가 수준을 갖다가 낮게 잡고 세상을 살고 있었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생각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떠올린다면 약간 이제 그런 말씀 미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가 보통 일반 그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향해서 제일 심하게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정치인들을 쓰레기에 비유하는 단어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언론만큼은 적어도 이런 역할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배신감을 얻은 그 상처의 반영이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한국 사회에 던져보고 싶어요. 예.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왜 신문이 없는 정부를 택할 거냐, 언론 또는 정부가 없는 신문을 택할 거냐 할 때 본인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정부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지금 현재 던져본다면 어떤 걸 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건데 정부를 택할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좀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언론을 어디다 쓰겠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그게 방금 김갑수 대표의 전제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할 때, 제 몫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정부가 없는 신문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도의 언론이라면은 굳이 뭐 택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스스로 부끄럽지만은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또 이렇게 말씀 같은 제가 좀 머쓱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이거는 좀 까칠하게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시기가 언제냐 하는 그 변곡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이명박 정부였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들이 일단 차례차례 무너진 게 사실이었고 또 수많은 해고, 이 언론인들의 해고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런 때문에 사실은 국영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도 참여정부 때가 30위 초반권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금 2014년 언론 자유 지수가 57위거든요. 예. 자유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여겨야 될 언론에서 그런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언론인들과 연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에 일단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언론들이 지난 한 10여 년 가까운 이 두 보수 정권 하에서 얼만큼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서로가 공감하고 연대하고 참여를 통해서 마침내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는 투쟁을 했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김 대표 오늘 또 이 취침 중에 이렇게 전화까지 받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가족들하고 즐거운 여행 마저 하시고.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좋은 것 좀 많이 보고 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예. 어디서부터 이렇게 갔느냐. 물론 그 전에도 뭐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권이든지 언론을 좀 이렇게 좀 주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욕망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총칼과 문민 권력이 다르지만은 내용상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는 그게 아주 노골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사실상 법제화되고 있는 거죠. 법제화되고 사법까지 있는 거죠. 포함해서. 일제 36년 통치를 보면은 무단 통치를 하다 문화 통치를 하다가 뭔가 이 회유책을 쓰잖아요. 예. 항상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그걸 아주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중 아닌가.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예가 사실 첫 번째는 MBC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MBC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뭐- 시모 선배를 만나서 뭐 요새 뭐 하냐 그랬더니 밤에 창고 지키는 거 한다고 뭐 하고. 뭐 가장 유능하다고 표현하면 나중에 또 그렇죠. 뭐 꽤나 소송- 유능한. 또 소송 이렇게. 걸려 예. 가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좋았던 기자들, PD들 뭐 하나 하면 문화센터 가가지고 샌드위치 만드는 거 배우고 꽃꽂이 배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회사로 돌아왔는데 너는 샌드위치를 더 만들고 와라고 다시 쫓아보내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지금 이제 MBC에서 벌어지는 그게 거죠. 새로운 창조 경제. 창조 경제? 네,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니까. 샌드위치점을 창업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근데 MBC는 지금 교양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없어졌죠. 시사교양국 자체가 그래서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도 저는 관심사고요. MBC의 시사 기능은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를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언론에 손을 댄 게 MBC PD 수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PD 수첩을 계기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이제 손을 보기, 한마디로 이제 손을 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넘어왔을 시기에 그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존재감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거의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지상파는 데일리 뉴스도 물론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심층 기획성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제 설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네. 겁니다. 제가 7, 80년대는 언론을 행간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까 알리바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도 알리바이 저널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뭐라도 언급하는 정도. 박종철 군이 경찰 고문으로 죽었다는 게 일단짜리 기사였습니다. 작은. 예, 네, 아주 요게 단초가 됐잖아요. 이 들불처럼 퍼진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연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치열한 언론 간의 생존 경쟁이 너무 우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90년대 초반만 해도 KBS 언론사 방송 총파업하면은 전체가 몰려서 파업 대열에 동참하고 그렇죠. 했잖아요. 저도 머리띠를 메고 조선일보 구하기 뭐 이런 거에 뛰어들어서 그 앞에서 난리치고 했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연대의 투쟁이 없다. 그 지적은 맞는 것이고요. 중요한 대목이 지나치게 언론들이 많아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해졌고요. 미디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 김창룡 교수가 어디에 쓴 글을 보니까 2002년도에 신문 유료 구독수 자기들 주장하는 바로는 481만 부 조중동이. 조중동이. 예. 예,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281만 부로 200만 부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죠. 조선중앙동화는 10년 사이에 구독 부수가 절반으로 준 거예요. 네, 누가 네, 봐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경이 대신하고 있는 게 바로 인터넷 포털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포털이 대신하는데 아까 뭐 어뷰징 말씀하셨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베끼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 저도 지금도 기자 생활하고 있고 뭐 특종도 했는데 특종을 하면 그게 하루는 한나절 이상 갔습니다. 가죠. 갑니다. 한나절 하루는 갑니다. 요즘은 특종을 내놔도 5분을 안 갑니다. 5분을. 기레기라는 용어를 이렇게 언론이 네. 오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저 권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뷰징 때문에 더 어뷰징.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가 쌍용차 노조 그 정책실장이 이창근 씨거든요. 네. 근데 그 이창근 씨가 이효리 최근에 이효리 한겨레 씨. 인터뷰하면서 고공농성 네. 지지 발언을 해가지고 이창근 씨가 트윗에서 그걸 이제 화답을 했는데 오보의 진원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창근을 이창극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임의를 잘못 쓴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번 어디서 그걸 쓰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베껴다가 그러니까 카피하니까. 자기 이름이 이창극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트위터에다가 내 이름은 이창근이다. 제발 좀 그만 좀 어뷰징을 해라. 근데 그건 좀 베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말부터 우리가 바꾸자 이거죠. 우리말 쓰게 베끼는 기사 좀 그만 쓰자. 어뷰징이라는 말 빼고 어뷰징 아니야. 예, 뭔가 베끼기. 괜히 베끼는 운치 있어 기사. 보여. 안 돼. 예, 예. 예.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TV 드라마 요새 드라마 중에서 기자를 주제로 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을 보는데 신입 기자가 들어왔는데 선배 기자가 제일 먼저 충고하는 말이 하루에 60건은 써야 돼. 저도 저 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TV 보다가 60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권 기자가 지적한 대로 포털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포털 검색어에 청와대 의혹 이게 이제 최고라면 네. 청와대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그날 30건은 써야 돼. 왜냐하면 청와대 의혹 제목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의혹의 청와대 그렇죠. 이렇게 잡고 다시 청와대 의혹은 풀리나 네. 이렇게 잡고 의혹 가득한 청와대 다시 이렇게 쓰고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어뷰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자 뺏겨서 실명이 없는 기사, 온라인 뉴스부, 뭐 미디어 대응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기사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포털들이 제대로 하려면 이게 뭐 포털이 또 언론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기자 실명이 없는 기사는 빼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기사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어느 기자가 잘못 뺏겼으면 뺏긴 기자한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혹시 그 민동기 그분 실명 기사화 하자. 네. 일단짜리 운동을 기사도 좀. 운동을 좀 아, 해서 좋네요. 예.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포털의 나도는 베끼는 기사, 이상한 기사, 말도 안 되는 기사 뭐 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실 어뷰징 때문에 기레기란 말이 서서히 시작이 되다가 세월호 때 이제 빡 꽂혀버린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언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했는데 이 창이 지금 너무 오염이 심한 겁니다. 방금 얘기한 베끼기 기사로 그 좀 오염이 돼 있고 또 그 연예 스포츠 포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연예인 베끼기 뭐 이상한 그 제목들 좀 선정적인 제목들 있잖아요. G컵이었든 F컵이었든 저는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걸 좀 안 보이게끔 좀 해주면은 그러면은 언론이 이렇게 정말 쓰레기화되지는 않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첫째 비용이 덜 들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도 봐. 네. 문제는 청와대 소송을 당할 걱정이 없어. 네. 안전해. 그러니까 클릭수는 늘어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질 않는데 이걸 결국은 언론 소비자이기도 한 시민 주권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시민 주권자들의 운동에 내부에 있는 노조와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어떻게든 호응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연대투쟁 비슷한 게 만들어져야만 이제 가능한 거죠. 연대투쟁으로도 불가능해지는 게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건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아무리 연대를 하더라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연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요. 매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요즘 언론계 화두가 디지털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의 미래가 워낙 불안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사 생산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뉴스룸 자체를 온오프를 병행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퍼스트를 화두로 내세우는 그런 언론사들조차도 여전히 이제 아까 얘기한 베끼기 있잖아요. 포털 전송하는 거 검색어 뜨면은 온라인 팀에서는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과 정말 언론사 실태는 전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털은 지금 아마 지들이 가장 큰 언론이 되려고 지금 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죠? 아니, 다른 드라마도 하고 쇼도 그렇죠, 하고 네. 그 안에서? 말 그대로 포털이 다 돼 있죠. 다 돼 있어요. 네이버의 매출 규모가 KBS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네. 조중동 뭐 적자 내고 있는데 여기는 흑자가 두 단위로 나오면은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네이버 미디어 그룹, 이제 다음 미디어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털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과 이런저런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지상파 종편들을 능가하는 네. 새로운 거대한 방송사로 또는 언론사로 이제 떠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사적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을 저희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가끔 만나면 조선일보 기자들도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조선일보 그만 조져라. 이미 언론 권력은 네이버로 넘어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민동기 국장은 뭐 어떤 과제나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권력에 굴중했던 언론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사자방 때문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인들, 흔히 말해서 정권과 좀 나쁘게 말하면 부역이라는 말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럼 그 언론인들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조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찬양을 그렇게 했던 인간들이 아직도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 사회적 평가와 단죄가 없어서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정치를 한다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언론들도 사람이 없더라도 네. 얼마 직전까지 뭐 당의 의원을 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내면은 그 사람의 당파색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언론을 하거나 시사 평론을 하거나 하려면은 좀 뭔가 가치 중립적인 필요가 있고 또 국민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결국 뭐 되게 기자의 영혼 얘기합니다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서 갖고 오는 거나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올곧은 마음으로 한 길을 꾸준히 가고 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뭉쳐지는 것이 기자의 언론이 되는 것인데 언론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자에게 언론이 영혼이라는 게 필요해? 언론의 영혼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냉담하고도 자조적인 분위기는 빨리 좀 떨쳐냈으면 좋겠고 새해는 힘을 모아서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자본의 잘못된 어두운 그늘들을 파헤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끔가다 실수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픈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얘기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얘기는 옛날에는 기사를 손으로 썼잖아요. 이때는 기자들이 스스로 자주해서 필경사라 그랬죠. 요즘은 이제 기자들이 거의 타자수가 되고 있습니다. 타자수. 네. 기자들 가보면은 정치에 뭐 얘기하면 앉아서 다 치고만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 뭔지에 대한 기사는 관심이 없고 뭐라고 했는지 아까 민동기 국장 말대로 타자만 잘 치면 기자 잘하는 겁니다. 좀. 그렇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잘 치면. 사실은 여기에도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데 시민과 나름대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타자를 열심히 쳐하고 정치인들한테 전달하는 거면 되는데 항상 그렇죠. 대통령과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것만 그대로 베껴가지고 국민 대중한테 이런 걸로 알아들으시면 돼라고 뿌리는 것에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을미년 힘찬 새해를 기약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한 언론이 될 것을 부족하나마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